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하루 동안 1년치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7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기후 지역이다 보니까 배수 시설이 부족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바이였지만 중동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점점 잦아지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전문가들은 폭우의 원인이 인공 강우와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날씨를 해결하려고 개발한 기술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최근 여러 가지 이상기후 현상을 봐도 그렇고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방법 없을지 깊이 고민해야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러시아 통신원 연결해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러시아의 상황은 어떤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는 중동 위기가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4월 18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일본 서쪽 규슈와 시코고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으며 이카타 원전을 비롯한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 이상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해협은 부산에서 직선 거리로 370km 떨어진 지점으로 경남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공습하고 북부 지역에 재차 전차를 투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자정을 앞두고 벌어진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습으로 4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했으며 가자지구 중부 알마가지 난민촌에서는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어린이 포함해서 총 11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하눈에서는 이스라엘군 전차가 진입해서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학교 등을 포위했다고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중부에서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공격을 시도한 다수의 무장대원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대한 보복은 이스라엘이 직접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17일 주례 강려회에서 자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캐메런 영국 외무장관과 아날레나 베이보크 독일 외무장관을 만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영국과 독일이 다양한 제안과 충고를 해주는 데에서 감사하지만 이란 대응에 대한 결정은 주체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의 발언은 중동 위기 확산을 우려해서 재반격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과 중국의 국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IMF는 미국 정부의 연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23년 122.1%에서 오는 2029년 133.9%로 상승하고 중국 정부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같은 기간 83.6%에서 110.1%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MF는 미국과 중국 정부의 부채 급증으로 글로벌 금리가 상승해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이로 인한 국제 공급 폭탄이 다른 국가의 차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수입 제품 때문에 미국 내 관련 산업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현행 7.5%인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이상 올리겠다는 구상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공고한 세율이 25%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멕시코와 협력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발표했습니다. 타임은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의 가족과 인공지능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등을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했습니다. 타임지는 2004년부터 매년 세상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시킨 개인이나 단체 100인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이스라엘이 맞아요. 듣기에 따라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뭐 했니? 그랬을 때 엄마 이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듣기가 너무 좋죠. 좋죠. 근데 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기분이 나빠. 톤에 따라서 다르군요. 그렇죠. 기분이 나빠지는데 지금 이 톤은 약간 후자에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제 그 무력 충돌 때문에 전 세계가 다들 우리 좀 조용조용 잘 넘어갑시다. 네, 너무 네. 격하게 반응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측에서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그러니까 선 넘지 말라. 좀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이란과의 갈등에 대해서 이 중동 전역으로 번짐을 막기 위해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그리고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이제 와서 직접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나온 얘기여서 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캐머런 장관은 이란의 끔찍한 공격 이후에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직접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강할 뿐만 아니라 영리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능하면은 갈등을 좀 덜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를 했고요. 네. 또 독일 외무장관 역시 영내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 고조는 이스라엘 안보 그리고 하마스에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수십 명의 인질을 구조하는 방안, 가자지구 주민 그리고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긴장 고조는 제발 자제합시다라고 그렇죠. 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타냐후 총리가 영국과 독일의 그 지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예. 이거는 이스라엘 문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은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설득하면서 또 동시에 이란에 대한 제재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제사회는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네, 모든 네. 방안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럽연합 27개 정상들이 이스라엘 공격한 이란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특별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정상들이 중동 사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또 유럽연합과 튀르키예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되고 있는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미사일, 드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들을 제공한 나라에 대해서 모두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 총리 역시 대이란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이 검토돼야 된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 전날 유럽연합 외교장관 긴급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란산 드론, 미사일 부품 물론이고 이란 혁명수비대 인사들을 제거하자는 제재하자는 제안까지 같이 나왔는데 네.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죠. 네, 지금까지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좀 의문이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가 네. 있을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서방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 이스라엘 달래고
또 수십 년간 이어진 이 대리전 이후에 사상 최초로 이란을 직접 공격에 대한 보복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확전은 좀 맞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막아보자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서 달래기도 하고 이쪽은 또 제재하겠다고 하고 예. 이제 뭐 당근 채찍 다 꺼내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세계를 바꾼 백인 아까 그 말씀해 주셨죠. 맞아요. 헤드라인 네. 뉴스에서도. 미국의 시사중간지 타임이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발표하는데요. 네. 올해는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의 부인입니다. 알렉세이 나발레 부인은 율리아 나발레아를 선정을 했고요. 네. 표지 모델로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만색 의상을 입고 나발라야가 이제 앞을 응시하면서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제 원래는 이제 분야가 좀 나눠집니다. 아티스트, 아이콘, 타이탄, 리더스, 이노베이터, 파이오니아. 그러니까 뭐 아티스트는 예술가, 그리고 이제 아이콘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 그렇죠. 타이탄은 거물, 리더스는 지도자, 이노베이터는 혁신가, 그리고 파이오니아 뭐 이제 선구자 이제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옥중에서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레 부인인 율리아 나발라야가 지도자 부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선정이 됐고 이제 표지 모델까지 장식을 하게 된 건데 네. 카멜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나발라야는 큰 용기를 내서 러시아 정부의 거짓말과 잔인함을 고발했고 그리고 정의와 법치를 위한 남편의 투쟁을 앞으로 이어가게 다짐해서 부정부패에 맞서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에 관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어서 승소한 사람이 있는데요.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도 리더스 부분에 영향 있는 인물로 꼽혔고요. 네. 이외에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그때 왜 의회에서 누가 멜로니 총리에게 너무 이렇게 무섭게 노려본다고 말했더니 옷을 이렇게 확 뒤집었었는데 약간 좀 파격적이기도 하고 자기 의사를 좀 분명히 밝히는 사람이고요. 네, 네. 그리고 리창 총리, 하베르 밀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런 사람도 선정이 됐고요. 네. 또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지도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가에서는요. 젠슨 황 엔비디아 뭐 최고 경영자. 빼놓을 수 없죠. 요즘에는 예. 엔비디아 주식이 있냐 없냐 이걸로 갈릴 정도로 굉장히 핫한 주식을 선정이 되고 이제 뭐 얘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네. 최고 경영자가 혁신가 부분에서 영향력을 네. 꼽혔고요. 또 작년에 미국 자동차 3사를 상대로 해서 파업을 벌여서 임금 인상을 끌어냈었던 슈온펜 전미 자동차 노동위원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젠슨 황 CEO를 추천했는데요. 네. 젠슨 황은 기술업계 확실한 리더이고 오늘날 대규모 언어 모델부터 자율주행 시스템, 과학, 의료 분야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대부분 AI 모델은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티나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역시 백인에 포함이 됐고요. 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요. 네네. 스페인 여자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헤니페르 에르모소가 네. 아이콘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 에르모소는요. 작년 8월 달에 국제축구연맹 호주 뉴질랜드 경기 기억하실 겁니다. 여자 월드컵에서 네. 우승하고 나서 스페인 축구협회장 축구협회장이 실수했죠, 뭐. 네,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불편했다라고 신고를 하면서 이 축구협회 회장이 경찰에 이제 뭐 체포가 됐고 이제 재판까지 넘겨지게 됐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한 사람 아티스트를 제가 소개 안 해드렸는데 네. 듀아리파가 아티스트 선정이 됐습니다. 네. 영국 출신인데 난민자라고 하고 이제 무슬림인데 굉장히 핫한 아티스트로 팝 가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타임즈가 2004년부터 매년 이제 가장 영향이 있는 100명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좋든 나쁘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개인 단체를 선정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비극이 된 지상 최대 물축제. 이게 아마 태국 송크랑 축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주에 네. 통신을 연결해서 이 축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소식이 네. 또 들려오네요. 맞습니다. 네. 예. 태국 최대 명절이자 지상 최대 물축제라고 불리는 네, 송크란 네. 축제에서 무려 닷새 동안 206명 사망했고요. 1,600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11일부터 15일까지 행사가 있었는데 네. 현지 정부가 뭐 안전요원 수백 명 배치하고 술 대신에 무알콜 행사까지 벌였습니다만 그러나 사고는 막지 못했습니다. 송크란은 태국의 새 명절인데요. 작년 12월 달에 유네스코는 송크란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면서 굉장히 뭐
핫한 축제입니다. 웬만한 그렇죠. 배낭여행객들, 해외여행객들은 여기 좀 많이 이거 가는 편이에요. 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태국을. 근데 이게 네. 이게 이제 태국에서는 새해 첫날로 여겨지면서 태국인들이 이 시간 동안에 불운을 씻는 의미로 불상이나 손에 정화수를 들고 다니면서 뿌리면서 소원을 비는데 이게 아무에게나 물을 뿌리고 아무에게나 물총을 쏘면서 물론 이게 축제이긴 합니다만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까지 발생하는데요. 네. 요 시기 맞춰서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려 50만 명이 달한다고 합니다. 워낙 인파가 많이 몰리기는 하네요. 이제 네. 많이 몰리다 보면 이제 사고로 그렇죠.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매년 벌어진다고요. 네, 뭐 사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 좀 잠깐 없었습니다. 주춤했고. 소강됐습니다만 네. 이제 풀리고 나니까 다들 또 막 더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데 좀 과열 양상이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들뜬 분위기 속에서 과속 운전하거나 술을 마시고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술을 마시고 주행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다반사인데요. 일부 좀 너무 흥분한 사람들이 달리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물을 뿌리면서 운전자가 너무 위험한데요. 네, 이거는.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네.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이 방콕 포스트는 올해 송크란 기간 동안에 오토바이 사고가 전체 사상 사고의 84%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과속이 43%, 음주운전 24%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음주 과속 때문에 무려 25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난투국 거기에다가 성범죄까지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태국의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남녀 응답자 중 10명 중에 6명이 송크란 기간 동안에 원치 않는 성추행을 경험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워낙 붐비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좀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예. 그런 접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국 정부가 그래서 송크란 앞두고 음주가 금지된 축제 구역은 참가자들에게 더욱더 안전하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이제 술 없이 축제를 좀 즐겨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뭐 소방관, 간호사, 공무원, 경찰까지 총 출동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웃고 즐기자고 하는 축제인데 그렇죠.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져서 아무튼 안전대책 뭐 아무리 강하게 마련을 해도 지나치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나는 우승을 위해 고용된 사람이었다. 이게 지금 좀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이 베이징 마라톤 대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14일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네. 중국 선수를 케냐 선수 3명이 마치 호위하듯이 네. 뛰는 장면이 갑자기 그냥 속도를 확 줄이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막 이렇게 뭐 바람막이 해주듯이 그리고 약간 앞에서 손짓하면서 앞으로 가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승부 조작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 중국 선수는 뭐 굉장히 당당하게 뛴 것처럼 인터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 의혹이 커지다 보니까 네. 당시 같이 뛰었던 케냐 선수가 우리는 중국 선수의 우승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었다면서 오. 승부 조작을 폭로를 한 겁니다. 네. 케냐 선수인 윌리 응난가트가 16일 날 영국 BBC 스포츠 아프리카와 인터뷰를 하면서 네. 자기가 사실은 같이 뛰어준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중국 선수 허재가 1시간 2분 33초로 중국 하프 마라톤 신기록을 깨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총 4명의 선수가 계약을 맺고 띄워준 건데 4명 중에서 한 사람은 완주하지 못했고 허재 선수도 신기록 달성을 실패했다라고 폭로한 겁니다. 케냐의 응난가트 포함해서 총 이제 3명의 선수가 나란히 허재 선수보다 1초 늦게 도착해서 공동 2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누가 봐도 너무 맞아요. 티나게 뛰었습니다. 네, 네, 네. 당시 아프리카 선수들이 결승선을 앞두고 허재 선수를 돌아보면서 속도를 계속 늦췄고 말씀하시면 손짓도 네, 해주고 네, 그래서 손짓하고. 앞질러 가라는 의미로 손짓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화면에 다 잡혔습니다. 특히 마라톤 할 때 우리가 뭐 페이스메이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정도면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되기로 계약을 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볼 수 있나요? 응난가트 선수가 자신은 선수로 출전한 게 아니라 페이스메이커로 뛰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승부를 겨루기 위해서 1등 하려고 간 게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페이스메이커로 뛴 거기 때문에 뭐 유니폼 입고 선수 이름 달고 뛸 게 아니라 그냥 페이스메이커 뛴 게 낫지 않았나 그렇죠. 네,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이요. 응난가트 선수가 BBC와 인터뷰하기 전에 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는 그냥 친구라서 허재 선수 응원한 거다 이렇게 말했고요. 뭐 지시받지도 않았고 금전적인 보상도 없었다라고 말했었는데 예. 이게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뭔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3명 중에 지금 1명만 계속 인터뷰하는 거죠? 아니요. 4명 중에서 1명은 아예 뛰지를 못했었고 네. 같이 뛰었던 3명 중에 한 사람이 직접 그러니까요. 한 겁니다. AP통신에서는 이번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중국의 육상협회가 중국 내 마라톤의 폭발적인 인기가 문제점이 드러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이징 당국 측에서도 이게 좀 너무 관심을 많이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볼 것이고 네. 조사 결과를 대중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너무 그냥 눈에 다 보였으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셨을 건데. 네, 맞습니다. 예. 자, 논란이 좀 커질 것 같고, 예,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해마다 25%씩 증가라고 돼 있는데 뭐가 증가하는 건가요? 자산의 증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로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부동산, 뭐 자산 이런 아닙니다. 쪽으로. 자산은 아니고요. 예. 홍콩에서 30대, 40대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도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0.8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렇죠. 여기다가 이혼율까지 올라가면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요. 이 홍콩에서 이혼율이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 홍콩 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 건수가 2621건인데요. 2022년 16,513건과 비교하면 25% 증가했습니다. 홍콩 인구가 750만 명 안팎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 건수가 비율로 거네요. 따진다면 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요. 최근 5년간 경향을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사이에 이혼 신청 부부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원인을 봤더니 외도, 자녀 양육 과정에서 마찰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홍콩에서 이렇게 이혼 소송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도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재혼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결혼율보다 재혼율이 떨어지니까 재혼해서 이게 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 홍콩도 많이 낮군요. 네, 전세적 맞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헤드라인 뉴스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이 방송되겠습니다. 노래 전해드리죠. 패밀리 오브 디 이어의 히어로 전해드립니다.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walk with everyone else while holding down a job to keep my girl around and maybe buy me some new strings and her a night out on the weekend, and we can whisper things, secrets from our American dreams. Baby needs some protection, but I'm a kid like everyone else. So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like everyone els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차기 비서실장 후보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피해 건수는 누적 1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달러 강세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일본 시코쿠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도 진동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각 지역 소방본부 집계를 보면 모두 16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도 며칠째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는 2049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 19%의 소득 감소를 겪게 되고 그 피해는 탄소 배출이 적은 저소득 국가에 집중될 것이라고 독일 연구팀이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러시아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모스크바 오선근입니다. 저 앞서도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사막지대인 중동에서도 지역에서도 이례적으로 폭우가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남부 지역에도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예, 러시아 언론들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를 오가는 여러 직항 노선이 단절된 이후에 네. 러시아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 두바이 공항의 침수로 발이 묶였던 많은 러시아 승객들 관련 상황을 보도했습니다만, 네. 무엇보다도 현재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러시아 남부 지역에 대한 보도를 통해 우려를 전하고 있는데요. 네. 홍수가 발생한 지역은 그 카자흐스탄 북쪽 국경을 맞댄 러시아 우랄 산맥 남쪽 지역인 오렌부르크 주 지역과 오렌부르크에서 지도상으로 약간 우측인 쿠르간주, 그리고 튜멘주, 그리고 톰스크주 등으로 오렌부르크 주의 경우에는 지난 5일에 그 우랄강의 댐 붕괴가 홍수의 원인이었다면, 네. 나머지 3개 지역은 세계에서 7번째 규모의 큰 강인 그 오비 이르티시 강의 지류들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렌부르크의 경우에는 6,000채 이상의 가옥이 침수되고 13,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다행히 조금씩 물이 빠지면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3,000채 이상의 가옥이 침수 상태이고, 네. 톰스크주는 140여 채 침수에 8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튜멘주도 범람한 지류인 또볼강 인근 8개 마을 주민을 대피시키면서 이 지역을 관통하는 또 다른 지류인 이심강의 수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 최악의 상황을 만든 지역은 쿠르간주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역시 그 지류인 또볼강이 관통하는 지역으로 주당국에 따르면 이미 15,0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한 상태이나, 네. 여전히 현재 강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서 범람한 지역이 현재
쿠르간 주의 주도인 시 인근까지 접근한 상태라며 쿠르간 시의 30만여 명에 대한 대피를 시작했다라고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강이 이렇게 범람했다면 비가 최근에 많이 왔었나 봐요. 예, 일단 폭우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네네. 러시아에서는 원래 봄철에 자주 홍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알고 계시다시피 방대한 영토의 러시아로 극동 캄차트카와 사할린 지역을 제외하면 태풍이나 지진 등의 피해는 거의 없는 러시아입니다만 네. 대부분이 평지에 숲과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정도이기에 네. 산불이나 홍수 피해가 빈번한 편이고 특히 홍수의 경우에는 네. 그 긴 겨울 동안 쌓였던 눈들이 봄에 녹으면서 그 겨울에 적설량에 따라서 홍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폭우까지 겹치면서 그 피해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렌부르크 지역의 경우에는 봄이 시작되면서 이미 늘어난 수량의 폭우가 폭우까지 또 내려서 내리니까. 댐이 붕괴되면서 피해가 커졌다 하겠습니다. 좀 러시아 당국에서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러시아 당국은 이미 지난주부터 이 오렌부르크, 투멘, 그리고 쿠르간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러시아 연방의 비상대책부와 각 지역 당국은 아직 홍수 상황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대피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주력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네. 하지만 어제자 러시아 주요 언론들은 이 오렌부르크주의 피해 지역 일부에서는 식수와 물이 부족해서 빗물이나 운동이의 물을 받아 쓰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사진과 함께 전해지기도 해서 네. 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시급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러시아 홍수 피해의 경우에는 물이 빠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 있어서 추후 전염병 방지나 이재민 대책에도 고민이 많은 러시아 당국이라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라면 정말 이번에 대책을 좀 잘 마련해서 그야말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가지 소식을 더 준비하셨어요. 최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한식당이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모스크바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좀 더 예전으로 한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네. 20곳에 달하는 한식당들이 있었고 두세 곳은 러시아 시민권자인 고려인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국분들이 직접 운영 중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2019년에 모스크바의 코리안타운 역할을 하던 건물이 러시아 IT 기업에 매각되고 지난 코로나 팬데믹과 현 우크라이나 상황이 겹치면서 이제 실제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은 7곳 정도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러시아 현지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한식당들이 모스크바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러시아인들이 운영하는 한식당은 주로 한국의 유명 분식 메뉴를 소규모로 패스트푸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쇼핑몰 식당과 입점이나 소규모 매장을 통해 러시아 젊은 층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모습입니다. 네. 실내로 2019년 말에 한국식 치킨으로 소규모로 시작한 러시아인 운영자의 현지 한식 업체의 경우에는 지난 3월 말에 모스크바와 러시아 지방의 6호점까지 문을 연 상태로 이 업체의 특징은 한국의 분식을 메뉴로 한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와 온라인상의 홍보와 소통을 통해서 러시아 젊은이들 대상으로 영업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인데 네. 한국 문화에 대한 러시아인들 특히 러시아 젊은이들의 문화 소비 형태를 대변한다 하겠습니다.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애정에서 이제 러시아에서도 한류가 현상에서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작은 발걸음일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러시아 우리 교민사회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불거진 러시아 문화 공연들의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문화교류 분야의 악화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러시아에서 이제 서방 기업들이 좀 많이 철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분야에서 중국이 또 진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거든요. 네, 모스크바의 중국 음식점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높은 시장률을 점유했던 자동차나 휴대폰, 가전제품 등을 비롯해서 러시아 경제 전반에 중국 기업들 제품 점유율이 크게 늘어난 러시아인데요.
그런 만큼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대규모로 문을 닫았던 중국 음식점들도 다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습과입니다. 네. 모스크와 러시아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인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러시아인보다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대규모로 중국 식당들이 문을 닫았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은 현 러시아 상황을 대변한다 하겠는데요. 네. 하지만 러시아 현지에 다시 늘어난 중국 식당들이 과연 러시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의문입니다. 네. 최근 늘어난 중국 식당들 대부분은 결제 방식이 현금이나 개인 계좌 이체를 통해서만 결제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 관계 당국의 세무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부담도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도 러시아에서 학위를 받기 위한 외국 유학생들도 대부분 중국 유학생들로 대표적으로 러시아 최고권위의 대학 중 하나인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어문학부에서 러시아 어학이나 러시아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려는 올해 외국인 박사과정 유학생의 경우 총 27명의 외국인 박사 학위 과정자 중에 네. 26명이 중국인 유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빠르게 진출을 하고 있네요. 러시아에. 예.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이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복 공격에 나선 이후 5차 중동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잠시나마 고조되면서 주 초반에는 세계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었죠. 며칠 사이에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연합뉴스 경제TV 이민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앞서 이달 초에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이 있었고 네. 이걸 기점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실제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요. 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방공체계 덕분에 이 피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건국 이래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들한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렇죠. 심각한 도발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즉각 보복하겠다고 나서면서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서방 주요국들이 양측의 무력 대응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고요. 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나눈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반격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지만 이제 동맹국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즉각 대응은 하지 않았고 이렇게 전면전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방식의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대응이 무엇인지를 놓고 그렇죠.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대체 그게 무엇일까? 네. 그리고 이제 그 긴장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오늘 또 뉴스에서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그건 주체적으로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국제유가 움직임이 가장 궁금한 점인데 일단 오일 쇼크설이 다시 등장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습으로 갈등이 고조됐을 당시에 이제 과거 석유 파동, 그러니까 네. 오일 쇼크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엔 그 과거의 오일 쇼크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었는데요. 네. 이 앞서 오일 쇼크는 1970년대에 총 2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973년 10월에 이 아랍과 이스라엘 간 전쟁 때 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중동의 오펙 국가들이 이 미국과 미국 동맹국에 대해서 석유 판매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조치 때문에 당시 유가가 4배나 급등했는데 이제 물론 이런 유가 변동을 미국인들이 처음 봤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오일 쇼크가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곧바로 2차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이제 오펙이 1978년에 원유 가격 인상을 결의하면서 촉발됐는데 네. 문제는 같은 시기에 이제 이란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은 이슬람 혁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혁명 이후에 이란이 원유 생산을 줄이고 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이 국제유가가 당시 배럴당 $40까지 치솟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함께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오일 쇼크 당시에 구체적인 해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기름이 귀해지니까 그렇죠. 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연비가 큰 그러니까 대형 어떤 차량들을 만들다가 네. 그때부터 연비를 이제 올리기 위해 차 네. 배기량을 낮춰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원가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 품질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향됐고요. 또 한쪽에서는 배지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배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네. 차량 일부를 개조하거나 뭐 전조등 같은 일부만 개조하거나 네. 혹은 그대로 두고서 자동차 엠블럼 그리고 이름만 살짝 바꿔서 다른 나라에 되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차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니까 네. 이 개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는 장점이 그렇죠. 있는데요. 이 배지 엔지니어링의 뭐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 살펴보면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차 중에서는 이제 국내 르노 삼성의 QM3가 네. 유럽에서 지금 르노 캡처로 팔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또 QM5와 QM6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콜레오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반대로 유럽 탈리스만이라는 차량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지금 SM6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차 오일 쇼크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일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뭐 기후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시는지 과거와 지금 상황이 어떤 점이 다른지 그 점을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네. 일단 오일 쇼크가 네. 일단 잠시만요. 네, 1차 오일 쇼크 당시에 우리 경제 상황 그리고 우리가 극복을 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의 현재 상황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오일 쇼크로 이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 뒤로 이제 네. 비슷한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면서 네, 이제 여러 나라들이 석유를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재작년에 발발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도 빛을 발했는데요. 네. 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이제 글로벌 석유 공급량이 줄어들 거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살짝 오르긴 했는데 그렇죠. 네, 곧바로 이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해 버려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 석유 시장의 이제 환경 적응력이 개선된 측면도 있는데요.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로 이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일부 국가로 제한됐는데 이 시장이 러시아가 빠진 그 공급의 공백을 다른 대안으로 빠르게 메웠습니다. 당시에 석유 중개인들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네. 이 중개인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수출할 수 있었던 국가였던 그 인도나 중국을 한번 수출을 하고 이 국가들을 한번 경유시켜서 이제 다른 나라로 재수출을 해버린 겁니다. 네. 물론 서방 국가들도 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뭐 묵인해줬다라고 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1970년대와 다르게 지금은 셰일 오일이라는 대안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미국 기업들이 2000년대부터 셰일층에 있던 오일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이 40년간 유지해왔던 원유 수출 금지를 해제했고 그러면서 세계 최대 수입국이었던 미국이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또 셰일층에서 오일 말고 가스도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이 그렇죠.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를 수출하는 규모도 크게 늘고요. 네. 이 덕분에 작년과 재작년에 유럽이 이제 러시아산 대신에 미국산 가스를 수입하면서 네. 이 추운 겨울을 잘 버텨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일 쇼크가 재현될 가능성 뭐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격이 오르는 정도에서 그칠 것인지. 네, 이란 공습이 있고 나서 이제 국제 유가 흐름을 먼저 보면 네. 뭐 잠깐 올랐다가 뭐 중동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으면서 유가가 이제는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간밤에는 경계심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3%대 좀 큰 폭 추가 하락했고요. 네. 지금 국제 유가 수준이 이제 두바이유만 $90 턱걸이에 있고 나머지는 $8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사태 초반에는 국제 유가가 이 $100를 넘어갈 거란 관측이 $130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많게는 $130까지 올라갈 거라는 소리가 이제 곳곳에서 들렸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오일 쇼크 재현 가능성도 제기됐던 겁니다. 물론 이런 최악의 상황은 당연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그런 조치를 전제로 깔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은 실제 오일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그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네.
하지만 그 이제 일시적인 이벤트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이란조차도 이제 원유 수출을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극단적으로 유조선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이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1, 2차 오일 쇼크 때에는 그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제 통화 유동성이 크게 풀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조건이 미리 좀 만들어졌었는데 네. 지금은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고 그렇죠. 네, 또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거라는 관측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은 과거와 지금이 상황이 다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중동의 위기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좀 살펴볼까요? 네, 그 확전 이제 우려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위험 자산 선호가 약화했고요. 네. 그 영향으로 국내외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앞으로 주식 시장에 단기적인 부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또 미국이 이제 올해 대선을 치르는데 그렇죠. 네. 이게 큰 변수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걸 고려하면 미국이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는 걸 어떻게든 막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예, 예. 지금 또 기업들 실적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 실적이 좀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을 때 네.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네네. 이 주식과 반대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네.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언급한 그 국제유가 급등 우려와 관련이 있는데 예. 이제 국제유가가 오르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이제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채권은 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영향을 뭐 주식보다 더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요. 그렇군요. 네,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채권 시장에서 이 장중에 사고 팔리는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더 근본적으로는 뭐 시중 유동성이 줄기 때문에 자산 가격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3번에서 2번 정도로 이제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 중동 갈등 때문에 그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 전망까지 이제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율도 지금 또 막 오르고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달러가 강해지는 모습 때문인데요. 네. 이 달러도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그 지금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외환 시장에서 그 달러원 환율이 급등한 것만 봐도 이제 달러 가치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저께 장중에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이제 터치를 하고 지금은 잠깐 내렸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에 도달한 건 이제 1990년 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상황이 다급해지면서 이제 외환 당국이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구두성 개입을 했고 네. 환율이 좀 진정됐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이 다른 통화 말고 유독 달러만 강하다는 겁니다. 이 달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엔화가 네. 이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1달러당 엔화 환율이 이제 한때 154엔까지 치솟으면서 네. 34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 중동 사태 이후로 또 안전자산에 속하는 그 금값도 급등을 했다가 네. 지금은 또 살짝 내려오면서 변동성이 좀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금값은 그래도 안전자산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더 네. 오를 거란 관측이 우세하긴 한데 이 지금 이란의 그 공습이 있고 나서 지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2,400달러 선을 뭐 역대 처음으로 돌파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금 가격 상승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인플레이션 시기인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물을 보유하기 위해서 사들이고 있는 그 수요도 있다라고 풀이됩니다. 네. 또 그 각국 중앙은행들도 서둘러서 금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비트코인은 네, 이 아무래도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네, 가격이 떨어졌는데 네. 특이하게도 뭐 이제 내일 반감기가 예상된다는 호재가 있고, 네, 네. 홍콩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루어졌는데도 지금 조금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 상단이 막혔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중동 갈등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당장 전쟁 특수로 이제 수혜를 볼 업종을 좀 살펴보면 네. 단연 무기 회사들이 조금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방위 산업 기업들이 영업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주항공청 출범이 임박했다라는 점도 이제 방산 기업들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우주 개발을 전담하는 정부 기관이고 이제 다음 달에 새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또 그밖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 관련주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반도체나 이제 자동차 혹은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국제유가 상승 이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정유사나 석유화학 회사의 석유 제품 판매가 늘어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석유 제품을 만들려면 결국 원유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제유가 급등이 반드시 긍정적으로라는 그런 관측은 쉽게 볼 수 없고요. 또 이제 반도체 업계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지금 이스라엘 시장에 진출해 있어서 지금 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우리 정부도 유류세 인하 이런 쪽도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연장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나온 대응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였습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로 이제 이달 말에 종료를 원래 앞두고 있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한 거고요. 네. 지금 휘발유 유류세가 리터당 615원인데 이게 그 세율을 적용하기 전과 비교를 하면 리터당 205원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이제 만약에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하면 월 유류비가 약 한 2만 5천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네, 유류세는 이제 2달 연장 조치. 아무튼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라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경제 문제 짚어봤는데요. 중동 위기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연합뉴스 경제TV 이민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